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에서 사실상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팔 때 기본 세율에 20에서 30%포인트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내년 5월까지 6에서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단기 민간 임대제도도 비아파트의 경우 6월부터 부활됩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업체 등 중국 기업 20여 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대중국 제재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 대상 목록에는 AI 관련 중국 업체 25곳과 싱가포르 기업 2곳이 올랐습니다. 중국 전기차 굴기를 이끄는 비아디가 마침내 한국 전기 승용차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비슷한 급 전기차보다 1,000만 원가량 싼 전기차를 출시했는데요. 비아디가 중국 브랜드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올해 글로벌 전기차 전망은 어떤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로봇 청소기 로보락 잘 아시죠? 5년 전 시장에 나왔는데 곧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꼈습니다. 벌써 3년째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1등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 제품으로 생각하겠지만 중국산입니다. 중국의 공습, 이번엔 전기 승용차입니다. 세계 1등 전기차 회사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아디 하면 중국 전기차 1등이고요. 사실상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공식 진출했습니다. 론칭 쇼를 했는데 첫 출시 모델이 아토3라고 했죠. 아토3 SUV, 작은 SUV인데 자, 이게 무슨 차인지 첫 출시 차량 가격은 얼마인지 제일 궁금한 게 가격일 것 같아요. 권영주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이 가격 그리고 품질 전반적으로 어제 발표됐는데 어떻습니까? 가격은 이제 3,150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급형은 3,330만 원으로 발표를 했는데 예. 차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형 SUV로 소형 SUV. 보시면 되고요. 2022년 등장을 했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100만 대 이상 판매된 차입니다. 네. 리튬 인산철 기반 배터리 사용해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한 번 충전해서 최장 321km 주행 가능하다라고 인증을 받았고 예. V12 자동차에서 전기 뽑아서 다른 전자제품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이들이 자랑하는 건 이제 유럽에서 예. 충돌 시험을 받았는데 충돌. 예. 안전도 시험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 즉 별 5개를 획득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 취향을 고려해야 되니까 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 거를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팀의 모빌리티하고 손을 잡고 그다음에 국내 음악 플랫폼도 한국 토양으로 서비스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진출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가격만 보면 네. 일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격이 책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을 더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의외의 가격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의외의 가격이 낮다. 지금 사실 전기차를 사려면 이게 이제 보조금을 얼마 받느냐가 가격을 또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데 아직 지금 보조금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이게 보조금이 중요한데 한병화 이사님 이게 아직 보조금 정확하게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안 정해졌죠? 보조금이 원래는 1월 달에 확정이 좀 돼서 올해는 연초부터 이제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방향이었었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데 매년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보조금이요? 올해는 아마 국비 네. 보조금은 한 570만 원 정도일 것 같고요. 570만 네, 원이요? 그다음에 뭐 지자체 보조금이 또 조금 별도로 있을 예정이고 예. 합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충분히 받게 되면 지금 아까 기본형이 3,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천 몇백만 원대 차가 되는 거예요? 네, 아마 뭐 중국 수입차기 때문에 충분히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 차별화돼서 좀 작은 보조금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예. 작게.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2천만 원 후반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조금을 과연 얼마나 받을지 뭐 우리 보조금이라는 게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국민 세금인데 뭐 중국차 잘 팔리게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되나? 보조금 안 주면 안 되나? 좀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어떻게 안 주면 안 돼요? 그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초창기에는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예. 전기 자동차가 길에서 운행됨으로써 그 주행거리만큼 탄소 배출이 저감되니까 탄소 배출 저감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다가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보조금의 상당수가 예를 들어 중국산 테슬라에 지급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보조금에 일종의 산업보호 기능을 좀 넣자라고 해서 국내 배터리 산업 보호와 그다음에 국산차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적인 주행거리와 연비 보조금에다가 연비가 조금 즉 전비가 조금 떨어지면 보조금을 깎고 주행거리가 길면 보조금을 더 주고 배터리 안전성이 좋으면 보조금을 더 주고 예. 떨어지면 덜 주고 충전기를 많이 설치했냐? 그러면 조금 더 주고 예. 아니면 덜 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다 보니 지금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략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으면.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하니까 2,600만 원 오. 또는 뭐 2,700만 원 뭐 그 선에서 구매 가격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2천만 원대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차가 좀 가격이 낮게 뭐 중국산이 가격이 원래 좀 낮다고 하지만 동급의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1,000만 원가량 싸다. 기본적으로 가격도 낮게 설정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 조금 침투를 높이기 위해서 이랬나요? 가격을 왜 이렇게 좀 더 다른 데보다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보다 좀 낮게 정했을까요? 중국 업체들은 해외 수출할 때 굉장히 그 플렉서블하게 가격을 책정합니다.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예. 유럽은 뭐 예를 들어서 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무역 장벽 그 관세 같은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이머징 국가들, 뭐 일본, 한국 이렇게 다 다른 지역을 이제 예. 마케팅을 좀 특정해서 어.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예. BYD가 저렇게 한국을 비롯한 많은 이머징 국가들로 올해 그 발을 많이 넓히는 이유는 유럽의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예. 올해 수출 증가율이 좀 감소를 합니다. 올해 유럽이에요. 작년에 BYD가 한 70% 이상 수출이 늘어났거든요. 예. 늘어났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을 것 같아요. 유럽의 고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한국과 같은 국가들, 예. 자동차 판매가 뭐 100만 대 이상인 이런 국가들로 발을 이제 넓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그 국가의 상황에 맞게 많이 팔아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국내가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고 뭐, 예. 많은 MZ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을 몇백만 원을 싸게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젊은 층의 수요가 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아디 전기 트럭과 버스는 이미 팔고 있지만 승용차에서 과연 우리 한국 시장 공략, 목표, 방식, 어떤 방법, 어떤 마케팅,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첫 차종이 소형 SUV잖아요. 예. 소형 SUV는 고객층을 보면 그렇게 경제적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부류가 많죠. 즉 가격 민감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주면 아무래도 시선이 쏠리게 되겠죠. 그런데 가장 이제 고민스러워하는 건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중국 브랜드라는 어떤 한계. 그렇죠. 예. 근데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를 마케팅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브랜드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을 그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해외에서 이미 100만 대 이상 팔았고 예. 일본에서도 팔고 있고 한국의 높은 인증 기준을 다 통과해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해서 무언가 서비스 이쪽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예. 브랜드 경쟁력은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반영되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일단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으로 시선을 끌어놓고 음. 끌어놓은 다음에는 많이 체험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체험을. 이때 체험을 시킬 때 가장 좋은 게 소유의 시장에서는 예. 직접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쉽게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렌터카라든가 시장에다가 단기 렌터카를 관광지나 이런 데 많이 배치를 함으로써 많이 배치해서. 거기에서 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잠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예. 괜찮네라는 인식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소비층으로 하여금 이제 구매로 연결짓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렌터카 시장에 바로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올해 혹시 몇 대 팔겠다 뭐 그런 목표는 있어요? 내부 목표는 있습니다. 내부 네. 목표는 10,000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대? 근데 이제 뭐 10,000대를 다 채우겠다,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진 않지만 예.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제 10,000대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거죠. 이 중국에는 전기차 회사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제 비아디가 전기 승용차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과연 어떻게 팔까를 잘 보고 있을 텐데 좀 뭔가 성공하는 듯한 잘 순항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또 들어올 때가 좀 많이 있을까요? 그럼요. 중국에는 뭐 프리미엄 전기차부터 저가 전기차 모델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정부가 그에 관련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죠. 네. 굉장히 많은 차들이 지금 뭐 진행되고 있고, 뭐 사실 중국산으로 따지면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들, 그다음에 우리가 뭐 흔히 잘 아는 볼보라든지 이런 거 다 뭐 중국 브랜드들이잖아요. 실제로 중국 브랜드, 네, 중국 그렇습니다. 인사들 이미 이걸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중국의 이름을 단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뭐 BYD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좀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우리도 EU처럼 네.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뭐 일시적으로 성장 둔화를 겪는 캐즘이다 뭐 하지만 우리 전기차 시장은 2년 연속 좀 줄었어요. 오히려 판매가. 다른 나라는 네네.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는데 우리는 감소했거든요. 이런 때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니까 자, 수성에 나서야 하는 현대 기아차 반응은 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대외적으로는 무대형 무관심이죠. 무대응 무관심? 네, 왜냐하면 관심을 보이는 순간 네. BYD를 견제하나? 그러면 소비자로 하여금 현대차가 긴장할 만큼 BYD의 제품이 괜찮단 말이야? 예.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대형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데 한여 내심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좀 전에 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BYD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예. BYD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가서 얼마나 그렇죠. 잘하나? BYD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갔네. 예. 그럼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중국의 전기차 신생 전문 브랜드, 예. 그다음에 기존의 내연기관까지 함께 하는데 전기차 만드는 브랜드들, 예. 그런 차들도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 많은 중국 기업들이 못 왔던 시장이 아니라 예. 안 갔던 시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이 너무 작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의 안전 기준 인증이 상당히 눈높이가 높습니다. 까다롭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돈을 몇백억 투자해서 추가로 개발해서 한국에 들어와 봐야 예. 몇 대나 팔겠냐. 그래서 안 왔던 시장인데 어쨌든 BYD가 그런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예. 진출을 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도 인증을 받아야지 해가지고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업체가 꽤 많이 있고요. 이미 예. 끝난 것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와서 여러 다양한 제품을 내놓으면 예. 현대기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기차 제품군에 대비해서 네. 그들의 제품군이 훨씬 많단 말이죠. 중국 제품, 중국 전기차가. 그럼 그런 회사가 예를 들어 지금은 한 곳이지만 나중에 10곳이 됐다. 예. 그러면 한 곳에서 10대씩만 팔아도 벌써 100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물량 공세, 이거를 사실은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관심 무대응인 척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 회사 진출이 늘어난다면
정말 방심할 수 없는 무서운 적일 텐데 한병화에서는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비아디 뭐 중국 브랜드라는 조금 우리가 인식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금 그런 인식이 좀 있는데 그 인식을 넘어서서 좋은 상품으로 좀 판매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판매가 잘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잘 될 걸로 봐요? 네,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의 주력 소비자층이 많이 좀 달라졌죠. 예. 요즘은 합리적인 소비가 가장 근간입니다. 소비에. 예. 자동차에서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전기차가 한국 전기차보다 못하다는 그런 것은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선입견에 불과하다. 그럼요.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1,000만 대를 작년에 넘었었고요. 예. BYD가 올해 한 550만 대에서 많게는 한 600만 대 정도 팝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예. 이런 속도면은 내년이면 현대기아차 합산 숫자보다도 더 커집니다. BYD는 글로벌 판매가.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로컬에서 팔던 많은 해외 브랜드들이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뭐 중국 업체로서 뭐 한국 소비자들이 잘 선택하냐 이런 그런 이제 생각들은 사기 쉬운데 잘못된 것이고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오. 업체들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예. 정부도 사실은 대응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 세우지 않으면 이제 유럽 같은 그런 상황들. 유럽은 이미 지금 많은 지역들이 침투당하면서 예. 뒤늦게 이제 관세를 도입을 하고 아직도 지금 굉장히 협상을 강하게 진행 중인데 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빠른 대응책을 세워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중국 전기차가 말씀하신 대로 잘 팔린다면 대응을 하는 방법이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인 대응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동차 회사 현대 기아차의 나름대로의 대응이 있을 텐데 회사는 회사대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기업 차원에서 현대나 기아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대응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뭐 가격을 비아디 낮으니까 우리도 가격을 낮추자 해서 가격만 계속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경쟁하는 건 예.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나 기아가 BYD를 경쟁으로 삼고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 인하를 가면 예. BYD는 또 더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상당 부분 축소되기 때문에 예. 그걸 무한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제품에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품이라는 게 전기로 구동해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이 방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크게 차별화를 가져갈 수가 없다면 이동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서비스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동차 안에서 어떤 외부와 연결해서 운전자나 탑승자가 예. 무언가 엔터테인먼트를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대외적으로 편의성을 가져가고 그런 연결성에서 서비스를 가져가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다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 간의 협업이 충분히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 기관이나 그쪽하고는 협업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그럴 수도 있기 있죠. 때문에 정부 기관이나 이런 그런 데와. 측면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국가가 견제할 수 있는 건 뭐 관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세를 유럽처럼 높이면 예. 반드시 중국도 무언가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예. 배터리 소재여서 그 소재에 타격을 받으면 예. 당장은 우리가 소재로부터 의존에 자유롭지 못해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손쉽게 손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비아디가 그렇지만 또 들어올 중국차를 생각하면 미리미리 대비책을 조금 강구해야 된다. 서비스를 강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비아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이제 비아디와 가격 경쟁력을 벌이고 있는데 테슬라도 뭐 상반기 중에 가격을 많이 낮춘 모델 Q 새로운 모델을 내놓는다는데 어떻습니까? 이 차는 어떤 차인지 또 비아디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겁니까? 모델 Q라는 게 테슬라에? 아니요, BYD하고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 세계 어떤 전기차 업체들도 예.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 그 단계는 지났고요. 예. BYD의 모델 Q는 예, 테슬라. 테슬라의 모델 Q는 작년 이제 그 실적 컨퍼런스 할 때 예. 테슬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년에 저가 모델 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24년보다 2025년도에 판매가 한 20에서 30% 정도 늘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밝힌 차입니다. 근데 예. 아직 디테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실루엣이라든지 예. 뭐 언제 정확하게 그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고 예약을 받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확인된 바는 없고, 근데 이제 뭐 저가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LFP 배터리를 달고 있을 것 같고요. 예. 3만 불 정도의 MSRP 소비자 원장 가격을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3만 네. 불 아마 중후반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7,500달러를 받게 되면 예. 3만 불 초반 네. 뭐 이런 이제 이 가격이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살만한 중저가 모델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시장에 내놓으면 테슬라의 올해 매출이 그래서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약간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테슬라의 그 판매 증가는 사실은 이 Q보다는 예. 모델 Q는 아직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모델 Y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 모델 Y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예. 유럽, 미국 이제 한 5, 6월 달에 팔게 되거든요. 예. 요게 이제 가장 큰 효과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작년 이제 한 4분기 근처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예. 올해는 이제 연간 판매 증가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Q는 증가에 도움이 되긴 하겠는데 예. 그게 이제 언제쯤 뭐 팔리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블랙박스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모델 Y 그리고 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종을 말씀해 주셨고요. 전기차 시장 늘 캐즘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성장이 작년에 어느 정도 과연 둔화됐는지 뭐 이 차종별로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어땠는지 올해는 어떤지 작년 본 어땠고 올해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그 영국의 시장 조사 업체 로모션이 이제 발표 그 기준을 보면 예, 작년에 글로벌에서 1,71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2023년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를 한 거란 말이죠. 25%. 네, 그런데 이제 배터리 전기차는 전년 대비 비중이 0.3% 포인트 상승했다고 이제 그쪽에서 분석을 했고, 예, 물론 당연히 이제 중국이 주도를 했고요. 1,100만 대가 판매가 됐으니까.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북미도 전기차가 9% 증가를 했단 말이죠. 3년 연속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성장률이 전년 대비 못 미치는 거지 성장은 충분히 했다. 충분히 했다. 그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하고 한국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렇게 보면 전기 자동차는 성장률이 조금 떨어진 바는 있어도 예. 성장이 멈춘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충분히 늘어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더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배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배출 규제를 강화한 걸 맞추려면 전기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팔면 g램당 네. 배출 이산화탄소 g램당 1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예. 그 벌금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유럽 내에서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회사는 전기 자동차 많이 판매하는 회사한테 배출권 사오겠다.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고요. 예. 하지만 그걸 사오는 걸 무한정 사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오는 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기차를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대출가스 규제로 인해서 유럽 시장은 조금 늘어날 것이다. 우리 한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시장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작년에 역성장이었거든요. 예, 아마 한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최종 집계가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한 제 예상은 14에서 15% 정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14, 15%나. 미국은 작년이 한 8% 정도 성장에 그쳤는데 예. 올해는 저는 한 25% 정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많이 네. 높아지네요. 미국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테슬라가 작년에 역성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모델 Y의 Y. 신규 모델,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거기에 이제 저가 모델까지 합산이 되면 뭐 압도적인 1위 업체가 커지니까요. 성장률이 높아지고요. 예. 나머지 이제 비테슬라의 그 차량들, GM, 뭐 스텔란티스, 포드, 포드를 제외한 두 개의 모델들은 신규 모델 효과가 올해 좀 있습니다. GM은 작년 4분기에 많은 신규 모델들이 이제 팔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효과가 온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스텔란티스는 2024년까지는 P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이제 팔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순수 전기차의 미국 판매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올해 유럽과 미국의 시장이 턴어라운드가 일어난다 그런 이제 분석인데요. 아직 이제 트럼프의 그 EV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줄일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의회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투명한 상황에 트럼프 정책이 좀 불투명하지만 유럽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리고 미국도 판매 증가율, 전기차 판매율이 증가될 거다. 우리는 2년 연속 감소를 했는데 우리 시장도 조금 그러면 플러스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는 2023년 대비 한 9.7% 감소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 나오는 전기 신차도 일단 종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제조사도 신차를 많이 쏟아내고 수입차도 국내에 투입할 전체 신차 계획을 보니까 그중에 3분의 1은 다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수입을 해오면 국내에 그냥 재고로 쌓아두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팔아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등록대수 증가에 일조를 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겠나. 최근에 이제 환경부도 이렇게 보조금 책정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늘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어쨌든 환경부의 목표는 보급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보급 확대에 있어가지고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충전기 확대라든가 최대한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제 그런 대답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시장도 조금 늘어날 거다. 그리고 미국 증가율 올라갈 거다. 유럽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고 이제 두 분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늘 이 전기차 판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업종 중 하나도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가 전기차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최근 우리 주가도 참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 말, 작년 하반기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어요. 2차 전지 업체들 수익성도 그러면 조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작년 하반기에 특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졌고 올해는 아마 상저하고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업체들의 관련 소재 부품에 대한 재고 조정이 4분기에 굉장히 극심했었고요. 1분기도 조금 그런 여파가 있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이제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일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국면이 될 것이라서요. 올해는 뭐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뭐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이제는 우리 이 배터리 업체들의 지속 가능한 이익이 확보가 되는 시점까지의 이 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사실은 저평가 국면에 있다.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뭐 트럼프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굉장히 크게 느끼시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뭐 아무리 날고긴다고 해서 중장기적인 이런 전기차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는 시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내년 이제 11월 되면 미국이 중간 선거입니다, 벌써. 내년 11월. 네, 그때 되면은 아마 또 상하원의 또 이 메커니즘이 좀 바뀔 거예요. 이때까지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레임덕 세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힘이 확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 트럼프의 리스크에 대해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이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나아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권영주 교수께 물어보고 싶은데 국내 전기차 시장 늘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생애 첫 차로 사면 보조금 20%를 더 준다 그랬거든요. 네네. 얼마 정도 혜택을 받는지 청년들 좀 차 많이 살까요? 20%면은 대략 한 200에서 300 정도 더 깎이고. 되는 건데요. 이게 말 그대로 생애 첫 차입니다. 생애 첫 이전에 차. 자동차를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네. 처음으로 차를 살 때 그때가 전기차일 경우에 이제 추가로 더 해주는 겁니다. 해준다. 그러니까 수요 확대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에서 자동차 구매를 확대하고 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기차를 살 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법인데 아마 그렇게 이미 젊은 수요층이 많지가 않아서 예.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요의 90% 이상은 다 대차 수요이기 때문에 생애 첫 차 구매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1등 전기차 회사 비아디 한국 진출과 올해 전기차 시장 전망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미국 워싱턴 DC가 백악관의 주인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바쁩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보안을 위해 워싱턴 시내에 쳐진 철제 펜스 길이만 48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취임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행정명령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원 모시고 트럼프 취임식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취임식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지금 리허설 준비가 한창이라는데 이번 취임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기존 취임식과 뭐 다르다면서요? 좀 특징적인 게 많죠? 예, 뭐 일단 취임식은 20일. 예. 이제 하이라이트는 정오의 취임 선서겠죠. 네. 그런데 이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한 20여 개 정도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18일 불꽃놀이부터 이제 21일 기도회까지. 네. 그러니까 뭐 대규모 행사 시즌이죠. 그러네요. 근데 보면 키워드는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뭡니까? 돈하고 보안. 돈과 보안. 예, 돈 왜냐하면 얼핏.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안이 너무 심해요. 보안, 그러니까 네. 보안 요원만 25,000명 정도 되고. 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우리 또 이제 정치 혐오 이게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극렬 팬도 있지만 네. 안티도 많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암살 시도가 그럼요. 있었잖아요. 그 두 번이나 암살 시도가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첨단 장비나 인원을 동원해서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뭐 자본주의의 이제 꽃이죠. 네. 결국 이제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데 이제 기부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VIP석이 100만 불입니다. 100만 달러. 100만 달러. 네. 그런데 지금 아직 뭐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계속 돈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응. 근데 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과 보안이 지배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원래 기대 반 우려 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돌아온 트럼프는 이제 시작부터 이제 우려가 더 큰. 우려가 더 크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예.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으로 저도 취임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 주면 이제 VIP 뭐 티켓을 좀 줬을 것 같은데요. 100만 달러 낸 기업들이 참 많네요. 우리도 현대자동차가 냈다면서요? 예, 현대자동차가 아마 최초로 100만 불을 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만 달러만 낸 데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낸 데도 있어요. 200만 달러 낸 데도 있고. 예. 근데 2억 5천만 달러를
100만 달러로 나눠보면 예. 뭐 전 세계 기업은 다 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부터 예. 전통적인 제조업까지 이제 거의 다 지금 돈을 냈다. 예. 원래 이제 돈 내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게 취임식 비용을 기업들의 기부로 이렇게 충당하는 그렇죠. 뭐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정부 때는 아예 뭐 그걸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경제 트레이드 마크니까 오히려 저걸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다 곧.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걸 굳이 저걸 다 어떻게 쓸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취임식 비용으로 다 쓰지 않겠어요? 그냥 뭐 그렇- 퍼레이드에다가 뭐 그렇지 온갖 않은 것 같아요. 파티에다가 뭐. 그러니까 이 기부도 한 군데가 아니라 네. 친 트럼프 여러 개 오. 이제 창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걱정 중에 하나가 투명하게 쓰이지 않을 것 같다. 남으면 이걸 이제 강제로 규정하거나 어디에 쓴다는 규정이 좀 모호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쓸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걱정도 있네요. 이 보통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외국 정상급 인사를 초청하지 않는다는데 이번엔 이런 관례도 좀 깨졌다면서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메이저리그도 그 파이널이 월드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서 뭐 별로 좀 뭐 고가운 건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 행사로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무부도 미니스트리 오브 스테이트잖아요, 자기들. 그래서 보통 미국에 주재하는 대사급들, 대사들. 예, 요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 게 이제 관례인데 예.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도 초청을 한 모양이에요. 초청을 했네요. 네, 근데 먼저 뭐 트럼프 대통령 한 놈만 팬다고 중국만 지금 계속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명시했는데 예. 시 주석을 초청했으니 예. 본인이 갈 수는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정 부주석을 부주석 보내기로 한정. 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좀 더 고위급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근데 어떻게 결정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외무상이 가는 모양입니다. 외무상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북아 쪽에서는 중국, 일본 네.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중량급 인사가 가는데 네. 우리는 뭐 우리 내부가 아직 정리가 안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냥 그 조현동 주미 대사 주미 대사가 가 참석하는 참석을 걸로. 해서 음. 물론 첫 단추는 뭐 잘 끼우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첫 단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이제 앞으로 관세, 예. 그 다음에 북미 미북 협상 네. 이런 이제 본 게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네요. 우리로서는 뭐 아쉽지만 그쪽에 실무적인 또 실질적인 효과적인 대응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인이나 정치인 중에서는 좀 누가 참석하는 인물 좀 눈에 띄는 분 있습니까? 예, 뭐 정영진 아무래도 신세계 회장은 뭐 이미 신세계요? 당선 직후에도 회동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주니어와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가깝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진 한국경제협회장, 정치인 중에서는 이제 홍준표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정훈 의원 정도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 빅5 기업 재계는 이제 가는 참여를 하는 인물이 없죠. 네, 그러네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의회 의사당의 그 대통령 방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거라는데 예. 많은 행정명령을 취임한 이후에 즉각 내린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죠. 그거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어요. 취임하고 즉각.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뒤집었거든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부터 시작해서 예. 오로지 바이든 대통령이 뒤집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은 잘했다. 중국.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뭐 트럼프 퇴임하기 직전까지도 중국 규제를 계속 예, 쏟아내더라고요. 예, 그거는 지금 그건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이 피보트 아시아 중시로 이게 인도 태평양으로 커진 게 트럼프거든요. 근데 인도 태평양을 그대로 가꾼 게 바이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바이든 표 정책들은 뭐 다 뒤집을 거다. 그리고 이제 특히 주목되는 게 나는 관세를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 과연 그거죠. 어떻게 나올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민자 이 추방. 두 가지가 사실은 트럼프 당선의 핵심적인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뭔가 나올 거다. 그러나 과연 이 보편 관세 20% 예.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경제 정책은 좀 모순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도 거시지편 좋았거든요. 네. 근데 월급
실업률은 낮은데 월급 받으면 외식을 못 하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워낙 물가가 또 인플레이션. 예. 근데 관세 올리면 인플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민자를 내쫓으면 인건비 올라가거든요. 인건비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조금 안 주면 누가 거기다 기여를 줍니까? 그렇죠. 이 세 개 다 인플레이션에 네.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럼요. 미국 경제에 예.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과연 관세 조치는 내릴 겁니다. 그러나 그 수준, 그러니까 이 샥세러피, 충격요법이냐, 예. 아니면 현실적인 타협을 하느냐, 그거지 관세와 이민 쪽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고 아마 어차피 이제 재선 이제 부담 사실은 없거든요.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파격적인 많은 조치들을 취할 우려가 있어요. 네, 취임식 이후 선서한 이후에 곧바로 의회 대통령 방에 가서 만년필로 쫙 사인을 할 텐데 무슨 내용이 나올지 우리 지금 한국이 대비할 지금 여력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좀 걱정은 됩니다. 또 하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뭐 종식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종식될 일은 아닙니다만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준비한다. 뭔가 좀 움직임은 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예. 경제보다 안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뭐 그린란드, 파나마 얘기하고 러우 전쟁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얘기하고 예. 틈만 나면 김정은 얘기하고 예. 그렇게 보면 오히려 본인이 이 모순적인 경제보다는 외교안보 쪽은 성과가 가능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끝낸다는 건 그거는 뭐 이제 선거 때 네. 선동적이었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좀 말을 좀 바꿔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마 6개월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러우 특사로 임명한 켈로그 그 양반이 지금 그 휴전안 협상안을 지금 만든 인물이거든요. 예. 그 양반은 이제 100일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예.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푸틴 입에서 휴전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전투가 격화되는 건 휴전 전에 땅을 많이 뺐자 이거지 협상 유리한 협상 뒤집자는 포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확실히 휴전 모드로는 갈 것 같다. 네. 그러나 협상이 즉각되지는 않는다. 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뭐 탄핵 정국으로 해서 도대체가 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와 관련된 얘기 내각 후보자들 지명자들한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뭐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핵 보유국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게 국내 언론이 보도는 번역은 제대로 된 건지 핵 보유국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좀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예?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NPT 체제라고 예. 이제 핵 공식 용어상 예. 핵 보유국은 P5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에요. 5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예. 핵무기도 있고 니네는 핵무기 가진 거 인정해. 어. 그리고 국제법적인 그 영향도 인정해. 이게 이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입니다.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스테이트. 핵 보유국 예, 이게 5나라가 예, 요것만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핵을 가졌다고 보유국이 아니고 예. 핵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인정도 해. 이게 핵 보유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헤그세스가 한 얘기는 예. 뉴클리어 파워 그랬어요. 뉴클리어 파워는 뭐예요? 그러니까 웨펀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좀 더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지위는 인정을 못 받지만 몰래 가진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인도,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한. 아. 요 P5와 요 네 개를 합친 말이 이 사실은 뉴클리어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핵 보유국이지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의 국제법적 용어와 예. 그냥 또 근데 이 두 개가 다 핵 보유국으로 번역이 되니까 우리한테 갑자기 충격을 준 거죠. 북한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가 아니죠. 웨펀 스테이트가 아닌데 아니죠. 이거를 핵 보유국이라고 했고 실제 북한이 핵 보유국이 아니라 뭐 핵 능력 보유국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에서 예. 핵 능력 국가에는 들어가지만 예.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P5로서의 권한을 준다. 이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네. 다 핵보유국이 돼버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헷갈렸죠. 정부도 아마 놀랐을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언론이 좀 정확하게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북한은 뭐 핵 보유 능력국도 아니라고 우리 정부가 지금 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북한은 뭐 완전히 비핵화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가 인정을 없죠. 안 하고 인정하는 있잖아요. 순간 우리가 이제 균형추가 깨져버리니까. 예. 관련해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우리 북핵할 때 늘 얘기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CBID는 환상이다. 북한의 대북 억제력은 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루비오도 또 과거에는 또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또 그랬어요? 예, 네.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데 저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이 말도. 왜냐하면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예. 비핵화 이게 우리 목표거든요. 우리 목표인데. 그리고 이제 한미가 여기엔 이견이 없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CBID는 뭐 환상이다. 그러면 환상이다. 우리 보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불완전한 합의. 왜냐하면 트럼프 2기가 예.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우니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사실상 인정하면서 미국에 대한 공격력은 막고 네. 이 상태에서 안정화시키는 이게 핵 동결 핵 군축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CBID가 환상이란 말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 어. 빅딜이 아니라 그러니까 CBID는 빅딜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 부분적인 비핵화 스몰 딜로 가는 게 아니냐. 트럼프 얘기에서 예,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예. 근데 본인이 말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나 어쨌든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예. 저기 상원 인준청문회에 낸 서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 좋은 얘기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자꾸 저렇게 음. 뭐 CBID 얘기를 한다든지 뭐 헤그시스템 얘기한다든지 예. 하는 건 우리로서는 좋은 징조는 아니죠. 예. 그러네요. 뭐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 CBID는 환상이다. 뭐 스몰 딜로 미국만 안전을 하면 뭔가 조금 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바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한국이 조금 빠지는 패싱 당하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아주 커요. 아주 커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벌써 2023년 연말, 예. 24년 초에 남북을 전쟁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도 안 할 거고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를 괴뢰 한국이라고 불러요. 우린 딴 나라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탄핵 국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도를 딱 4번 했어요. 지금 대통령 체포 소식도 보도 안 했습니다. 전하지 않고. 네.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문이라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인정 안 하거든요. 예. 우리 낄 자리가 없죠. 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 우선주의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평화 프로세스 해봤는데 별채용 못 받거든요. 예. 그럼 내가 직접 할 거야 이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네. 우리 준비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가 직접 우리를 패싱하고 대할 수도 있다. 뭐 패싱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예. 합의에 우리 전략적 이해를 침해하는 합의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합의 어떤 형태의 합의든지 우리의 전략적인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예, 테니까. 우리가 패싱 당하는 건 아주 최악의 사례이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이제 바게닝 파워, 협상력도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전국은 혼란인데 이럴 경우에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조금 위협받을 그런 우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하는 게 네. 말씀드렸지만 한 놈만 팬다거든요. 그게 중국이거든요. 예, 중국. 그러면 정제뿐만이 아니라 안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2만 열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어쩌고 그러지만 주한미군 2만 8천 명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뿐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일본은 섬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진 배치된 미군 병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아무리 뭐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전략적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곧 있을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 취임식하고 한미 관련, 한미 동맹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등 하면 미국의 테슬라를 떠올리죠. 하지만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를 압도합니다. 순수 전기차에서도 비아디의 테슬라 추월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중국 기업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력에 자신감이 붙었죠. 거침없는 중국의 공습 알면서 대비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차별화된 혁신 기술 없이는 국내 기업 다 죽을 판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